정순영 TV의 정순영입니다. 오늘은 동북아 식품 협동조합 김현동 이사장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5년간의 많은 경험이 축적돼서 우리 건강한 먹거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인데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창 교수님 급히가 순천 내려갈 일이 있어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대단히 반갑고 우리 김현동 동북아 평화기금 대표님을 모시고 적은 수지만은 이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이라고 이렇게 임창 교수님이 강조를 몇 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기가 막 번쩍 뛰고 그랬어요. 그래서 김현동 대표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기 민주평화시민연대의 자리라는 걸 전제로 하고 일단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이 얘기를 좀 풀어가는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내일은 제가 둘의 생협이라고 아시나요? 네. 예, 알아요. 원주에 있는 이제 원주 생협에 가서 조합원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 조합원들 교육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접근법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에는 저 충청북도 영동군에 중학교들에서 요청이 와서 거기 가서 이제 교육을 했는데, 그건 급식 문제하고 농촌의 고려인들이 어떻게 와서 같이 살아갈 건지에 대한 문제하고 뭐 이런 문제가 이제 혼합된 문제였었고요. 이 두레생협의 조합원들한테 가면 두레생협 조합원들은 최근에는 이제 난주에 뭐 압착 큰기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건지에 대한 문제, 혹은 이제 식물성 담배, 최근에 기후 위기나 탄소 중립화 문제에 대한 이런 얘기를 이제 듣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 며칠 전에 지난달에 서울교육청의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교육청과 서울시의회, 그 주제는 서울시에서 난지해머 급식을 만드는데, 난지해머 급식 조례를 만드는데, 그 조례를 만들고 나서 그 조례가 어떻게 앞으로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세미나를 하는 자리여서, 거기서 한국의 GMO 문제를 접근할 방법이 있느냐, 진짜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라고 하는 입장에서 발표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말씀드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재외동포 쪽 단체에서는 이 문제가 저희가 1999년부터 연해주 동포들의 정착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시작한 사업이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고려인 농촌 마을 만들기하고 거기에 이제 자활 사업으로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뭐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한 20년 되다 보니까 어떤 방향으로 얘기를 시작할 건지에 대한 문제가 좀 걸리는데, 그냥 민주평화시민연대는 지금 이 전체에 포괄적인 관심사가 다 있으시다고 보고,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 걸까요? 예, 좋습니다. 그럼 아니면 아예 어디 방향을 좀 잡아주시면 제가 그쪽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려드리고. 이 제품 위주로, 예? 이 제품 위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제품 위주로요? 제품하고 저기 저 포괄적으로 해주십시오. 포괄적으로? 사업적인 측면도 얘기해 주시죠. 예, 제품 위주로가 사업적인 측면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나? 그래도 그 배경, 배경을 처음부터 그냥 계속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걸 왜 만들게 됐고, 이게 한국에 왜 필요한지. 그다음에 어떤 사업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사업성이요. 그다음에 연해주의 현재 그 현황, 예를 들어서 뭐 몇
평방미터에 뭐 누가 기르고 막 뭐가 있을 거 아닌가요? 먼저 이제 자기 소개를 더 확실히 하신 다음에. 예. 뭐 청문회 하는 것 같네요. 이제 제가 이제 질문하면 그러면 답변해 그렇게 해주시면 훨씬 뭐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먼저 예, 예. 자기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이거를 그냥 내리시죠. 여기 있는 분 다 쓰셨으니까. 모양이 안 이뻐서. 네, 안녕하세요. 네.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여기다 이제 넣으려고? 그래, 안 온 사람들을 제가 해야 되니까. 예. 자,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해주 동북아 평화 기금이라고 하는 2001년도부터 지금 러시아의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김현동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한국에서도 동북아 평화연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단체에 지금 현재 공동대표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릴 주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사회적 경제로 이제 이 동북아 동포 사업을 좀 접근하는 영역을 하나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동북아 사회적 경제 연대 뭐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동북아 식품협동조합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사회적 기업 발의의 꿈 이런 영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어떤 경제적 대안을 만들어간다고 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고 동북아시아 코리안과 관련된 활동을 9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아직 굉장히 처음엔 NGO 영역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까지 이렇게 쭉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풀려고 하는 영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일을 현재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소개는 그렇게 네. 질문을 계속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25년간의 그 일정을 이제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연해주의 고려인 동포들이 이주한다고 하는 소식을 이제 20세기 말 중국에 활동을 할 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연해주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건데 연해주는 당시 이제 고려인 중앙아시아 이주 같은 고려인 동포들이 막 돌아오는 어떤 흐름이 생기던 시기였었고 그런데 이제 그 소식들이 거의 다 모르고 있을 때 제가 중국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중국의 연변일보에 고려인 소식에 대한 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조선족 동포들이 러시아의 사업차 혹은 뭐 이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갔다가 거기서 고려인들을 만나고 서로 만난 얘기들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같은 모양이네 뭐 이런 얘기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얘기들을 듣고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 차원에서 조사를 99년에 처음 갔다가 이게 완전히 지금 위급한 상황이고 긴급 지원 구조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그 당시에 한국에서는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이라고 하는 이제 조직과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 내에 재외동포 영역을 따로 돕고 지원하는 활동을 하자고 하는 취지의 이제 그런 조직이 있었는데 그 조직 차원에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긴급 구호 활동부터 지금까지 이제 활동들을 이제 쭉 이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초기에는 이제 거처를 마련하는 데서부터 당장 한겨울에 거처 내기 위한 빵값을 지원하기 위한 자매계란 이런 활동부터 시작을 하다가 2004년도부터는 크게 하나는 고려인 동포들의 연해주 귀환을 이제 상징화시키는 그 140주년 이주 기념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시작하고 한쪽에서는 고려인들의 농업 정착 지원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두 가지 사업이 양대축이었는데 이 고려 2009년도에 이 기념관은 준공이 돼서 지금 고려인 문화센터라는 기능으로 이제 잘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업 정착 지원 사업은 6개의 고려인 마을 만드는 일로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6개의 농업 정착 마을을 만들고
근데 거기서 이제 집도 만들고 뭐 마을 센터도 만들고 마을 공동작업장도 만들고 뭐 이러는 일들이죠. 마을 학교도 만들고 그러는 일들을 하다가 이제 그 마을의 이기에 접어들면서는 그 마을의 이제 경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일 먼저 몇 가지 지점에서 이제 경제적 자립을 위한 근거를 고민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콩이었던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주변을 가보니까 2004년, 5년도에 주변을 가보니까 주변이 다 콩밭이에요. 이게 뭐 이렇게 콩밭이 커? 이렇게 하고 이제 봤더니 거기가 이제 그 소련 시대의 최대의 벼와 콩의 산지였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더 그 당시부터도 소련이 지켜왔었던 원칙이 저도 이제 그때 GMO, non-GMO 얘기를 알았는데 non-GMO 원칙을, GMO는 불허하는 원칙을 계속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는 소련이 해체된 바로 직후였기 때문에 한 10년 동안 연해주의 그 광활한 벌판이 그냥 방치돼 있었던.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시 하면 이제 뭐 농약도 없고 제초제도 없고 완전 유기농 땅이 되는 거죠. 그쪽을 대상으로 해서 non-GMO, 유기농, 콩 이거를 고려인의 제3세대 농업 세대로 삼고 이거를 현지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어쨌든 시민단체와 함께하고 있었던 농업정책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자. 그래서 이게 한국에도 굉장히 필요한 식품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고려인 사회 그 마을에서 제일 이 콩으로 하기 쉬운 첫 번째 뭘로 할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일주일 만에 나오는 콩 제품 있어요. 일주일 만에 콩 나오는 콩 제품이 청국장입니다. 청국장. 네. 그래서 청국장을 제일 처음 만들어서 먹어봤더니 아주 뭐 맛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집에서 해먹던 습관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청국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할 무렵에 한국의 이제 6시 내 고향 이런 데서 100회를 하는데 고향이 연해주에도 고향이 우리 민족이 고향이 있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정마을이라고 하는 데를 유정마을요? 우정마을. 우정마을. 네, 그게 이제 연해주에 가면 고려인 마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고려인 마을을 그 마을로 가서 하자. 그래서 그 마을에 와서 이제 이 청국장 만드는 거를 쫙 찍고 뭐 이러면서 처음으로 이제 이 콩이라고 하는 게 알려지게 된 거죠. 6시 내 고향 그 네. 정두숙 네. 그분이 여기 그 광주의 PD님이셔. 예. 2005년도 당시에 오셨던 맞아요. 분이 그분이 약간 생각이 있으셔요. 예. 잘 됐네요. 그래서 이제 알려지게 역시. 되고 그 소식을 보고 그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고 하는 커뮤니티 클럽이 있어요. 예. 근데 그 고도원 씨가 좋은 그 콩을 계속 찾아다니시는 이런 분이신데 예. 장이 안 좋고 위가 안 좋아서 근데 러시아의 이 얘기를 듣고 딱 와서 거기를 한번 가보자 그러더니 이제 와서 몇 분이 와서 이렇게 보시더니 이 콩이 진짜네 뭐 이렇게 해갖고 이 고도원의 아침 편지가 그때 꽃피는 아침 마을이라고 하는 유통몰을 만드는데 먹거리 이제 커뮤니티를 만드는데 이 콩과 관련해서 이 콩으로 청국장을 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그 전체 우리 이 고려인 정착 농가 마을에 집집마다 다 청국장 공장을 만들고 청국장 생산을 하기 시작한 게 이제 이 콩과 관련된 첫 번째 사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 콩의 활로들을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을 더 갖고 할 수 있는 게 메주를 만들어서 이 메주로 이제 간장도 만들고 그다음에 된장도 만들고 뭐 이런 일들로 확대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 콩을 들여와서 두유도 만들고 두부도 만들고 뭐 이런 일들로 확대가 되는 일들이 2010년대 중반까지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근데 그 결정적 장애가 이제 부딪히는데 그렇게 특별히 생각하는 소비자 이외에는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이게 수입콩인 거예요. 네, 이게 수입 제품이다. 중국산 막 이런 것처럼.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2006년 7년도 당시에는 한국 사람들한테 연해주가 어디냐 그러면 아는 사람이 1%도 안 돼요. 네, 그리고 고려인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때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설명하기도 바쁘고 뭐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때 유기농의 난주염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의 친환경 어떤 소비자들부터 이거를 받아줄 수 있을 거라고 처음에 이제 고도원의 아침 편지가 그런 이제 카운터 파트너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의 생협이 이 문제를 못 받더라고요. 한국의 생협은 어쨌든 두 가지 특징이죠. 하나는 유기농이고 하나는 국내산. 국내산. 이 얘기를 이제 하니까 한국의 콩이 암만 부족하더라도 그리고 한국의 콩이 암만 GMO 때문에 위기더라도 뭔가 해외에서 이거를 가지고 가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는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그거는 딱 두 절대 가지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국산 아니면은 그 수입산 두 가지로만.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막 하게 됐는데 그 고민을 하는 시점에 이제 한국의 콩에 대한 전체 구조를 이렇게 쭉 봤어요. 그랬더니 한국이 지금은 콩이 지금 한국산 콩이 10만 톤 정도도 안 됩니다. 생산 콩이. 그런데 한국에서 지금 1년에 사용하는 콩은 약 한 140만 톤에서 150만 톤 정도로 사용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 130만 톤에서 140만 톤을 수입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 수입을 하는데 그 중에 100만 톤이 넘는 콩이 GMO 콩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30만 톤 정도가 난GMO를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100만 톤이라고 하는 콩을 우리가 먹고 있는 건데 이 콩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는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한국의 그 소비자들의 이 먹거리 운동은 이 100만 톤을 어떻게 대체할 거냐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GMO 표시제라는 문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콩과 관련된 제품은 GMO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법령으로는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 GMO 표시를 GMO나 non-GMO 표시를 한 제품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거의 없는 이유가 GMO 표시제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그 세부 한 내에는 표시를 안 해도 되는 규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의 GMO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생각도 있지만 접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만 보니까 이게 결정적 문제는 뭐냐면 100만 톤이라고 하는 GMO 콩이 이미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대체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표시를 하면 사람들은 이게 위험하다는 건 아는데 대안이 없으니까 불안하기만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표시제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한국의 식약처나 농림부가 가지고 있는 한국 정치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이게 처지나 입장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국민들을 속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대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하고 있는 거는 완전 표시제를 해라. 일단 GMO는 GMO 아닌 건 아니고 이런 걸 붙여라는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그 100만 톤의 콩이 들어오면 그 콩이 어디로 다 가게 되냐면 콩기름 공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콩기름 공장으로 가면 그 콩기름 GMO 콩기름에 콩에는 한 20% 정도의 그 기름이 있거든요, 지방이.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단백, 탄수화물 등 해가지고 80%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20%라고 하는 거를 어떤 방식으로 뽑냐면 이제 GMO 콩이 등장을 하면서 가공 방법인데 핵산. 지금 100만 톤은 100% 핵산이라고 하는 화학물질로 녹여서 기름을 추출을 하고 그 기름을 다시 이제 가열해가지고 핵산을 이제 발산시키는, 증발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이건 이제 사람의 식용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으로 이제 100%를 하고 있었던 거죠. 100만 톤을 그렇게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알기에 먹거리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인데 이 문제를 풀어야 돼. 하나는 GMO 콩 문제고 하나는 이 가공 방법에 대한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싹 없어진 거예요. 이제 GMO 난GMO 콩으로 콩기름을 할 수 있다는 거가 일단
우리 사회에서는 없어진 사실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콩기름은 100% 핵산으로 짜는 거다. 핵산으로 녹여서 짜는 거다라고 하는 게 한국 사회의 상식이 돼버렸더라고요. 제가 딱 그 시점에 보니까.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 더 공부를 쫙 가서 하고 들어봤더니 한 20-30년 만에 한국 사회, 한 30년, 35년 전에 한국이 콩자릿국이에요. 네? 네, 콩자릿국이고 난GMO 콩만 생산하던 나라였던 거죠. 근데 20-30년 만에 확 세계가 뒤집어져가지고 100만 톤이 들어와서 먹거리를 싹 지배하는 걸로 바뀌어졌는데 그 바뀌어지는 과정을 국민들은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세팅된 거예요. 그러니까 GMO 농산물로 세팅이 딱 돼버린 거죠. 중요하게는 콩하고 옥수수가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래놓은 생활 한 30년 된 거고 이제 GMO 문제가 시민운동의 주제로 등장하는 건 한 10여 년 전인데 이미 그때는 세팅돼가지고 이거를 원물로 접근하려고 했더니 100만 톤의 대안을 접근하려고 했더니 시민운동 역시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표시제를 해서 시민들이 가려서라도 먹게 하자 이런 거였는데 그것도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뭐 30만 청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청와대에 이제 올려놓고 뭐 그러고 있는 사실인 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본 거는 GMO 여기 난GMO 콩이 연해주에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동포들하고 이렇게 해서 갔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거를 그 관심 이거를 이걸로 대체할 수 있나 이런 관심을 이제 쭉 본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청국장부터 이렇게 쭉 만들어 갔는데 그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우리의 고려인들의 이제 난GMO 농업 청국장 만드는 거 이런 거를 보고 아 거기 콩이 있구나라고 하는 이제 소식들을 정보들을 듣고 한국의 해외 농업 기업들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근데 한 10년 되니까 그게 한 10여 개 기업이 찾아오고 거기에 해외 농업을 시작을 했는데 거의 한국이 해외 사업 해갖고 성공한 예가 없거든요. 근데 거의 유일하게 국방 사업으로 성공하고 있는 게 어쨌든 성과를 내고 있는 게 농업이에요. 지금 그 농업 기업들이 한 10여 개가 한 10만 헥타르, 약 한 3억 평 정도 되는 땅을 농사 지을 수 있는 영역을 확보했어요. 실제 소유하고 있는 건 5만 헥타르가 넘고, 그 3억 평 정도면은 10만 헥타르면은 콩을 거기서 집중해서 생산한다 그러면 한 20만 톤 정도는 나오는 캐파입니다. 그런데 그 연해주에서 그걸 넓히고 연해주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데가 아무르주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원래 이제 또 콩의 또 원산지 중에 하나거든요. 이쪽이. 그래서 그쪽까지를 넓히면 야 이거 한 4-50만 톤 정도는 뭐 무난하네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 얘기의 실현이 3년 전부터 한국의 이제 농장들이 1년에 이런 난GMO 콩을 3만 톤씩을 이제 생산하기 시작한 거죠. 그 무렵에 이제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부활시키자. 그래서 핵산은 정말 이 독성 물질, 발암 물질이고 신경위해 물질이 안 되니까 그거 말고 예전에 핵산과 대비되는 가장 이 핵산이 가장 위험한 방식이라고 하면 안전한 방식은 압착이다. 그래서 압착의 방법으로 이걸 짜는 걸 해보자 그랬는데 이미 한국에는 압착 콩기름이라는 거 한국에서 방앗간에 사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들기름 그 참기름. 네, 그거 말고 들기름 참기름이 압착으로 하는 건데 콩을 압착으로 하는 걸 보신 적 없잖아요. 예전에 있었어요 그런 공장이. 근데 없어졌어요 지금. 아 그래요? 예. 근데 이 콩기름을 그냥 눌러서 압력 프레스 해갖고 짜는 방식인 거죠. 생콩기름. 그렇게 하면 근데 참기름 짜듯이. 콩기름 짜듯이. 근데 그 기계에다가 이 콩을 집어넣으면 기계가 터져요. 왜 그러냐면 콩이 단단하고 크기도 있고. 그 기계를 만들어야 되겠네. 이걸 짜려면 여기에 맞는 어떤 가공 기술이 계속 쫓아가서 발전을 해줬어야 되는데 한국은 맥이 끊어진 거예요. 아이고 발전이 안 돼버렸구나. 하나도 없어요. 콩기름 문제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 가서 찾지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제 동부가 일을 하니까 중국 동포들하고 함께하는 일은 있는데 저분이 이제 우리 중국 이따가 말씀하시면 저분하고 같이 이 문제를 상의를 하다가 보니까 연변에 가니까 이런 압착 콩기름을 하는 데가 있는 거예요. 콩기름을 압착으로 해서 그렇게 보니까 중국은 한 10%쯤은 압착 콩기름을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연변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동포들이 먹는 기름, 내가 거기 살았으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계속 여기 발전시켜 왔네 우리 동포들을. 네. 옆에서 듣다가 호기심이 더 생겨서 제가 옆자리로 옮겼습니다. 아나운서로 스카우트 되셨습니다. 아나운서 시험까지 봤어. 맞아. 어쩐지 목소리가 다르더라. 이어가 주시죠 말씀.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 콩기름을 압착으로 짤 수 있는 기계를 조사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대안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장을 우리 저 연해주 고향 마을과 그다음에 한국의 강원도는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와 동해시가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거기가 저희의 어떤 교류 포인트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콩은 연해주 만재무 콩, 그다음에 장비와 기술은 중국 우리 이제 동포들이 계속 먹고 있었던 그 압착 콩기름, 압착 장비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모아서 산업화시킬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협동조합 이름이 동북아 식품협동조합이에요. 그 전에 있었던 바리의 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동북아시아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코리안의 꿈인데, 그게 왜 바리냐면 바리가 이 생명을 주는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디아스포라였는데 고국이 굉장히 중요한 생명.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 GMO, non-GMO 문제를 생명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non-GMO, GMO를 안 하는 게 생명을 위협하는 거다. 테러에 준하는 법령으로 다스리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동북아 식품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작업을 하고, 그래서 2017년쯤에는 이제 시제품, 이제 실험 제품이 이런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기에 이걸 하면은 처음에는 그 GMO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지 않습니까? GMO 문제는 난GMO 압착 콩기름을 만들 수 있으면 일단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 지금의 탄소 중립화, 기후 위기와 관련된 축산의 문제였더라고요. 그러니까 GMO의 세상이 오면서 GMO로 기름을 핵산으로 뽑아내고 나머지 사료들을 가지고 축산의 시대를 만든 거예요, 지구가. 그러면서 이제 한국으로 얘기하면 소위 치킨 문화 이런 게 튀김 치킨 문화가 하고, 중국은 우리는 그게 한 1000만 톤 정도의 GMO 시대가 되는데 중국도 다 자립국이었거든요. 거기는 1억 톤 분량의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제 축산이 지금 기후 위기 문제의 14%에서 40% 정도를 차지한다. 이게 인류의 문제다. 지구가 지속 가능하고 유지되려고 하면 그 동물성 단백질, 그렇게 급속하게 늘어난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주제가 다시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요즘에 급식에서도 주제고,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유엔 같은 데서 주제고. 그게 주제인데, 이 식물성 단백질을 얻으려면, 식물성 단백질은 콩이 거의 원천이고, 콩에서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식물성 단백질의 원천인 이 콩을 사람이 먹는 걸로 쓰는 게 아니라 다 거의 대부분을 이제 동물이 먹는 사료로 써서 축산을 발전시키는 데로만 간 건데, 그 축산도 GMO 사료를 먹는 축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먹거리의 중요한 기반 중에 하나인 동물성 단백질이 완전히 또 망가진 고기를 먹게 된 거죠. 네, 대표님, 그 GMO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GMO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무엇이 문제인지, 그게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GMO는 어쨌든 그 그냥 사전적 의미로 얘기를 하면 유전자, DNA의 서열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뭐 빼거나 넣거나 이렇게 해서
변형시키는. 예. GMO가 변형시키는 게 단백질에 있는 DNA를 변형시키는데 네. 목적은 뭐냐면은 제일 먼저 그 GMO가 만들어지는 거는 콩입니다. 콩. 네. 그 콩은 왜 그 만드느냐면 콩은 비료는 잘 안 쳐요. 콩은 워낙에 중요한 작물이거든요. 여기 네. 질소 비료를 스스로 만드는 네. 땅을 그래서 비옥하게 만드는 그런 작물인데 여기가 콩을 심으면 콩보다는 이 잡초가 먼저 자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잡초를 제거를 해주면 콩의 수확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래서 콩의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잡초를 제거하는 네. 그게 제초제잖아요. 네. 그 제초제를 뿌리는데 콩은 안 죽고 풀은 죽는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GMO였던 거죠. 근데 조금 더 나가면 이 GMO의 이제 세계적 기업이 몬산토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몬산토가 최근에는 이제 바이엘 약품이 있잖아요. 그 바이엘이라고 하는데 이제 매각이 돼서 세계에 굉장히 중요한 거대 자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몬산토의 제초제가 어디서 출발한 거냐면 월남전 때 그 미군이 폭격을 할 때 월남은 어떻습니까? 베트남은 다 밀림이잖아요. 밀림이니까 이 밀림을 싹 걷어내기 위해서 만든 게 이 제초제인 거예요. 이 제초제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한국에 베트남 참전했었던 분들이 지금도 고생하잖아요. 아, 고엽제. 예, 맞습니다. 그 고엽제가 그 이제 이 제초제의 원료였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 고엽제로 쓰여졌던 이 제초제를 이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GMO 식량을 만들어내면서 몬산토가 그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GMO 콩을 만들고 한쪽에서는 제초제를 만드는데 그 제초제 이름이 글리포세이트라고 하는 제초제입니다. 이 글리포세이트가 지금은 이제 수조 원의 지금 손배에 올라가 있어요. 손해배상 소송 대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가 세계적으로 그걸 갖고 이제 그 제초제를 갖고 농사를 짓다가 암에 걸리고 죽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가지고 태어난 게 GMO인 거죠. 그 GMO라고 하는 게 태어났는데 그게 시장을 이제 전 세계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그게 한 30년 걸리는데 우리는 그걸 하나도 모르고 있었던 시기에 그게 그냥 한국, 중국 이런 데 전 세계 먹거리 시장을 싹 점령을 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봤는데요. 그 남미 쪽에 그 콩 농장이었는데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농장을 한지 뭐 몇 년 지난 후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기형아가 출생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온몸에 그 원숭이처럼 털이 나고 뭐 이런 그 이상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게 유전자 변형. 뭔지를 몰랐어요. 원인이 뭔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제초제가 문제였었다고. 콩에 뿌리는 제초제가 문제였다고. 그게 그것이군요. 예, 글리포세이트 그 얘기.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는 생명의 문제, DNA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맞게 판단한 거죠. 이거 마음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근데 DNA를 건드려 놓으면은 그게 사람한테 나타나는 데는 상당히 장기간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20-30년. 이렇게 걸리는데 글리포세이트 같은 경우는 그걸 위해 제초제인데 이거는 굉장히 빨리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소송은 글리포세이트 같은 게 이제 집중 타겟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더 문제라고 보여지는 거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그 다음에 이제 그 임신율이 떨어지는 거, 이런 문제에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을 거라고 지금 추측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기에 급격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GMO와 관련된 질병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의심을 굉장히 많이 받죠. 환경 호르몬하고 연관이 있는 것인가요? 환경 호르몬 얘기는 아니고 이거는 이제 호르몬과 DNA도 관계가 있을 텐데 제가 그 영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GMO 문제, GMO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 과정을 갖고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지금 이제 콩과 옥수수를 중심으로 해서 식탁을 다 점령한 상황이고 이제 요거를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모티브를
고려인 동포들과 함께하는 데서 그걸 잡았다는 건데 그걸 하다 보니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그게 사람의 건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구를 잡아먹고 있었다는 거고 지구 살리기에 가장 중요한 방안 중에 하나가 이 식물성 단백을 세워야 된다는 건데 식물성 단백도 똑같이 이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핵산 가공을 한 식물성 단백으로 지금의 콩고기를 만드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그걸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압착으로 해서 안전하게 만든 콩단백으로 식물성 단백을 만들어야 된다는 주제가 하나 더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저희는 이제 콩의 압착 가공 산업이라고 부르는데 물리적으로 눌러서 하나는 기름을 만들고 하나는 식물성 단백을 만들어서 이걸로 다시 사람도 살리고 지구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저출산도 해결하고. 그러니까 지금 듣다 보니까 이 포인트가 이 100만 톤의 그 우리 수입하는 그 콩을 이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그 넌 GMO 콩으로 바꾸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거잖아요 지금. 근데 거기에서 이제 수입이 막히니까. 근데 지금 이제 그 100만 톤이라는 콩은 WTO, FTA 뭐 이런 거에 묶여 있어서 그거를 국가가 우리는 이게 GMO이기 때문에 넌 GMO로 바꾸겠다. 국가가 해야 되는데요. 근데 국가가 하면 위반이에요 이게. WTO. WTO 이런 규정 때문에 GMO 문제를 가지고 수입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게 위반이기 때문에 국가가 거기 마수거리에 걸려 있는 거예요. 민간 단체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톤이라고 하는 계약은 그렇게 돼 있고 맞죠. 그러니까 민간 영역에서 이 얘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방 정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넌 GMO 문제를 가장 활발하게 제기하고 있는 게 지역 교육청이죠. 아이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아이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데가 교육계예요,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지방교육청이 지금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넌 GMO 급식 조례를 만들어요. 광주도 만들어야 되겠네요. 만들어야죠. 여기도 뭐 준비하고 있어요. 어디 만들어졌어요? 지금? 아니 그 기초 광역 해가지고 한 7군데 돼요. 그러면 거기 근데 이제 서울에서 만들면 되니까. 서울하고 이제 경기가 그걸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거를 그래서 이걸 급식에 먼저 왜 그러냐면 급식은 규모 있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시장을 가지고 그 농사 짓는 해외 농업을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를 구매해서 이거 급식으로 이렇게 할 테니 이 해외 농업을 더 키워라. 뭐 그러면 수요와 생산이 서로 뭐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걸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할 수 있으려면 소비자 개인이 움직여가지고 너무 시간이 걸리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학교가 움직이거나 교육청이 움직이면 그게 움직이면 되는 거죠. 마침 뭐 요즘에는 그런 걸 걱정하는 교육감들이 다수인 교육감 회의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교육청마다 저희가 이제 다니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해서 급식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이 GMO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초석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이제 계속 알리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강원도에 먼저 했는데 강원도 우리 그 교육감님이 이 얘기를 바떡 알아듣고 그러면 일단 이게 초기에는 물량이 적을 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일단 실험해보자. 그래서 이제 강원도 영월이라고 하는 게 이걸 급식으로 들어갑니다. 3년 전에. 급식을 쭉 해보니까 이게 좋으니까 이걸 이제 지금은 영월, 태백, 동해, 삼척 이렇게 해서 4개시에 급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우리도 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걸 만약에 전국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당장 현실성 있는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동물의 사료로 쓰여질 때는 굉장히 쌌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이제 저희가 사람이 먹는 식물성 단백의 원천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전에는 이걸 탈주 대두박으로 쓰여지는데 식용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코드를 가공 방법을 바꾸면 이게 압착 대두 플레이크예요. 지금 과자처럼 먹는 거예요? 그럼 하나 먹어봐요.
서영 씨 하나 먹어봐 뜯어서. 아니 근데 맛이 어쩌고. 이게 이제 맛을 중심으로 해서 한 건 아닌데 네. 식재료를 네. 하거든요. 근데 하나만 먹어보게. 자기가 막 우리 봐봐. 맛을 표현해봐요. 예, 이건 100% 콩이고. 아, 요거는 새싹뿌리 이런 게 조금 들어갔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요거는 주로는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 급식용으로 하기 위한 레시피북인데 요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먹는 거예요. 이렇게 샐러드 파스타. 네. 아 파스타. 이걸 물에 데치거나 이렇게 하면 이게 파스타로도 되고. 아 이게 아까 네. 이게 파스타로. 네. 채소 볶음의 중요한 약간 요리로도 이것만 되고. 먹기에는 맛없는 과자 같아. 아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괜찮아요? 네, 이제 단 걸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설탕이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네. 나네요. 고소한. 그러니까 네. 어떤 그 채식하시는 분들이거나 네. 그다음에 이제 당뇨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들은 굉장히 그 군것질로도 좋죠. 속도 불편하지 않고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식이섬유가 굉장히 높아서 이제 소화가 굉장히 잘 되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계속 씹으니까 콩 맛이 나요. 그러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이제 계속 확산시키면 네.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연해주의 가공장에 네. 고려인 일자리가 일단 안정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네. 고향마을에 가공장이 있거든요. 네. 연해주 고향마을에. 네. 그럼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산업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거기는 이런 그 자본형 기업이 아니라 네. 협동조합을 지향하는 그냥 NGO에서 하는 그런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인들의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방향으로 이렇게 쓰여지는 거고. 광주에도 고려 마을이 있어요. 예, 예, 가봤습니다. 예. 이렇게 잠깐 들려봤는데. 그리고 이게 이제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난GMO를 먼저 이렇게 먹여야 되는 아이들의 급식으로 일단 들어갈 수 있는 게 생기고, 그 다음에 한국의 해외 농업이 실제로 이제 먹을거리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도 확보해 나가야 되는데 한국만으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 거냐에 대한 방향을 읽고 있었는데 그 방향이 단기적으로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쪽에서 그런 우리가 연해주에 가기 전에 중국에서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이라는 활동을 할 때 이 90년대 말에 북한의 대량 아사 사건을 우리가 목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데 한반도의 식량을 일정하게 좀 전략적으로 식량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게 우리한테 마음속에 항상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그런 우리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국방 사업이기도 하고 뭐 먹거리 얘기이기도 하고 GMO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 해결되는 문제다. 라고 하는 걸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 거. 가격 문제도 양이 많아지면 해결이 된다. 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 정부에게는 이런 겁니다. 이거는 이 해외 농업 이 영역은 농림부의 영역이에요. 농림부. 네, 농림부의 해외 농업 파트가 이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가. 네? 그 다음에 먹거리는 교육부잖아요. 네. 네? 그 non-GMO 조례를 만들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여기 콩이 있고 여기 수요가 있으면 서로 정책적으로 협의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그게 한 정부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네. 필요하면 하면 되는데 이 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거는 좀 그 일단은 네. 제 생각으로 네, 네. 교육 각 지방의 지방 의원들이 있잖아요. 이 의원들이 조례를 만드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 먼저 흐름을 만들어진 만들어야지, 먼저 어디가 만들었다 했죠? 지금 경기도 영월, 강원도 영월에. 예. 네. 영월에는 그 조례가 아닌데도 이미 그냥 시행을 해버린 거죠. 시행을 해서 예. 급식으로 하고 있고. 예. 하고 영월, 태백, 네. 동해 삼척 여기 동해 학교들이 삼척, 예. 여기는 학교에서는 급식을 시행하고 있고 조례는 지금 어디가 하고 있어요? 조례는 일단 경기도하고 서울이 만들었어요. 경기도하고 서울 거 조례를 갖고 만들었는데 와서 거기가 문제가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표시제에 근거한 조례예요. 그러니까 GMO를 이게
시장에 가서 GMO 아닌 걸 갖다 먹어야 된다지 네.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생산에 개입을 해서 이걸 늘리고 우리가 이걸 대체하고 이러려고 하는 것까지는 아직 못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광주 같은 데서 그걸 만든다고 하면 교육계가 이 생산의 문제까지도 봐야 되는 거죠. GMO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100만 톤을 대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체하는 콩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살펴보고 그리고 그 콩이 어떻게 한국에 들어가서 급식으로 가는 과정까지를 보고 생산자와 이런 소비자가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거죠. 이 정도의 의지들이 나와야 되는데 한국의 정책자들이 이런 경험을 해본 경험이 거의 없더라고요. 저도 처음 듣는 건데요. 그래도 이 넌 GMO 비유전자 변형 콩을 먹어야지 후손이 건강하다고 하면 이건 적극 나서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인식 개선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시행을 해보도록 하게요. 왜냐면 광주가 하면 광주가 항상 뭐든지 선두로 알고는 행동하는 고장이잖아요. 그래서 알고 행동하는 그 시의원 중에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공청회도 하고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언론에도 알리고 TV에도 나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일이니까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만 들어도 많이 알겠는데 혹시 말씀 못 하시는 부분 그리고 또 그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연해주까지 가게 됐는지 그거는 개인적인 스토리로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개인적인 거는 제가 94년도에 부천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을 때 부천 경기도 부천에 이제 저희 그 노동조합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어쩐지 의식이 있으시구나. 그때 이제 이런 그 세상이 훌쩍 바뀌는 시기였었잖아요. 90년대 말부터 이런 거에서 궁금해서 이제 그 중국을 한번 이렇게 쭉 배낭여행을 한 40일 이렇게 쭉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가서 중국을 보러 갔는데 가서 사실은 제일 많이 본 게 이제 우리 조선족 동포들을 보고 연변에 이제 한 40일 중에 한 보름을 연변에 가 있었는데 백두산 쪽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미 이 두만강 쪽에 식량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뭐 이러는 걸 보고 오기 시작한 게 이제 계기가 됐죠. 그래서 거기를 한번 좀 가서 살아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가족이 이주를 저희가 했었어요. 95년도 말에. 그래서 이제 근데 95년 말에 가자마자 한국에서 IMF 났잖아요. IMF 직전에 북한의 식량 문제가 일어나는 걸 보고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이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각 종교계들이 다 모여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시민운동이 식량 지원을 하기 위한 활동을 식량 지원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때 김영선이 그게 안 열렸어요. 어쨌든. 그래서 조직은 만들고 뭘 하고 있었던 시점인데 그때 중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은 우리 조선족 동포들이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한국의 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못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흐름이 계속 커졌는데 처음에는 지적 방문, 그 다음에 연수생 뭐 이렇게 계속 커졌는데 나중에는 이게 이제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더니 조선족 사회 전체가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돈을 넣었다가 못 들어오면 사기판이 된 거예요. 이게 조선족 사기 피해 사건인데 이 일을 한국의 시민사회가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이 그때 마침 만들어져 있었으니까 이 일을 해결하자 이렇게 된 건데 제가 한 1년 먼저 들어가 있었으니까 이제 연결이 이렇게 돼서 그 일을 좀 거기서 현지에서 담당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저도 현지에 살면서 그런 문제의식이 굉장히 깊었으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다 이 길은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일을 시작을 한 게 이제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의 중국 활동이 되고 그러자마자 이제 식량난이 터지면서 북한에서 이제 사람들이 막 넘어오는 거죠. 넘어가고
식량 난민들이 넘어오는 거를 돕기 위한 활동들을 또 뭐 두만강변에서 이렇게 쭉 하는 활동을 사기 피해자들하고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 활동이 좀 진행이 되니까 어떤 궤를 넘으니까 중국 정부에서 이제 강제 출국을 한번 나왔다가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시기에 제가 중국에서 연해주 고려인 동포들의 귀환 얘기를 듣고 있었던 거고 나오자마자 그때 7년 입국 금지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를 한 10개월 만에 풀긴 했지만 그래서 연해주의 고려인 조사를 바로 하러 간 거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연해주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국에는 이제 동북아 평화연대 이런 사단법인을 만들고 연해주에는 연해주 동북아 평화기금 이런 이제 러시아 단체를 만들어서 저기 있어. 아니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전체적인 주제는 어쨌든 연해주에 돌아오는 동포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시작하게 되는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조선족 동포와 그다음에 북한과 뭐 이제 연해주의 고려인 동포와 그다음에 한국의 시민사회와 이런 게 도대체 뭔 관계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동북아 코리안 네트워크 이런 이제 주제들이 생기고 그 동북아 코리안 네트워크가 어떤 신뢰와 상호 호혜의 망으로 발전하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 중에 이제 이 콩이라는 주제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경제적으로 호혜 영역이 연결이 되면서 오늘 코리안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에 대한 상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지금 해보고 현실화 시켜보려고 노력해보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이 단백질의 문제는 그 요즘에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그렇죠. 하면은 당연히 단백질이 부족하고 그래서 단백질 파우더라든지 이런 걸 되게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입을 많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미국에서 뭐 아니면 호주 이런 데서 산양류 뭐 그런 거 초유 단백질 파우더를 만들어서 그것을 단백질 공급원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아침을 밥을 안 먹고 단백질 파우더를 우유나 뭐 두유 이런 데 섞어서 먹고 그 샐러드하고 이렇게 해서 아침을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 보니까 여기도 거기 그 단백질 파우더를 하루 섭취량이 한 40g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38g 이걸 먹었을 경우에 그런데 칼로리는 굉장히 낮아요. 360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이라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열광하고 있는 다이어트 식품이라든지 아니면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굉장히 이게 중요하고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조금만 제가 더 보충드리면 정말 맞는 말씀 제대로 짚어주신 건데 이제 이거거든요. 이제 이 콩을 한번 우리가 딱 압착을 하면 한번 쫙 누르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콩을 이게 식용으로 쓸 거기 때문에 이거와 이거를 단백질과 기름을 눌러서 분리하는 거거든요. 생으로 압착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전에 이제 탈피를 하고 이제 깨끗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걸 딱 분리를 하면 이게 이제 압착 콩기름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압착돼도 플레이크라고 하는 거죠. 플레이크처럼. 근데 이 플레이크에는 단백질이 약 한 45에서 45% 정도가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식이섬유, 탄수화물 중에서 식이섬유가 한 25% 정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거는 안전한 단백질을 45% 정도 가지고 있는 식품인 거죠. 그렇겠네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단백질원으로 해서 뭘 만들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걸로 패티도 만들고 이런 단백질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고 이런 산업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기존에는 어땠냐면은 기름을 그러니까 이렇게 식물성 단백질보다는 우리 과거 30년은 고기가 로망이었잖아요. 그랬죠 예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먹는 거는 먹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축산이 먹는 걸로 오히려 개발을 하고 축산이 먹는 걸로 개발을 하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최대한 많이 뽑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핵산 추출 방식이 굉장히 네.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20%가 거의 다 나오는데 네. 압착으로 하면 한 20% 중에 한 11, 2%밖에 안 나와요. 한 60%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요게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핵산으로 나왔었던 거는 사료를 쓰고 네. 이런 방식이었다고 보면 지금은 뭐냐면 이거 다 나오지 않아도 압착으로 한 뭐 60%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완전 식품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단백질을 핵산으로 뽑아가지고 네. 예, 그걸 또 뭐 그 화학 처리해가지고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네. 이 상태를 좀 많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이렇게 그 압착 방식이 네. 더 낫다고 하는 그 핵산 추출 방식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지방이 이게 한 6, 7% 정도 있으니까 네. 지방과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그러니까 저지방 단백질이 완전 네. 네. 그러니까 홀푸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쇄를 하면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예, 예. 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이제 동해시에서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니까 작년에 6개월 동안 그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쌀 지원하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사회적 경제에서 그거를 배송을 하는데 그게 몇 가구 3,500가구인가 4,000가구인가를 되는 거를 요거를 만들어서 이제 6개월 동안 매달 한 분기씩 주로 어르신들인 거죠. 네. 공급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레시피북하고 특별히 이제 노인분들은 먹기가 편한 게 좋으니까 지금 동물성 단백질 소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걸로 이제 콩죽 같은 거 끓여 먹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서 했더니 이제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나 이제 행정에도 쌀만 줘서는 안 된다. 쌀만 주면 탄수화물인데 지금 단백질을 공급해 주는 게 이제 중요하니까 이걸로 좀 좀 고민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근데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지점이네요. 이게 단백질을 어떻게 공급할 건가에 대한 문제가. 네. 저도 고민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제 그 뭐 홈쇼핑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뒤지면서 어떤 게 가장 몸에 좋으면서 안전한 것인지 늘 살폈거든요. 찾았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런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안전한 압착으로 분리해서 요체로 먹는 요거를 더 여기서 더 단백 비율을 높이려면 화학 처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분리 단백도 이렇게 분리를 가는데 굳이 그렇게 갈 필요 있냐? 그냥 조금 그거보다 단백 비율이 떨어지더라도 요거 채로 가공해서 안전하게 먹는 게 지금 맞는 거 아니냐? 거기까지 지금 아마 이제 우리 영양사 분들하고 토론을 하면 거기까지 얘기들이 이제 진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단백질 파우더를 구입을 해가지고 좀 먹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제 입맛에는 너무 달아요. 그게 거기에 설탕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좀 제발 안 넣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달아서 저는 싫은데 이게 지금 안 달아서 저는 정말 좋았어요. 마무리 말씀 한 말씀 얘기 많이 하셨는데 여기서 또 빠진 거 있으면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계속 그 논점이 발전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무료인 정책 지원 사업을 단순하게 시작을 하다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갖다가 이 단백질을 갔는데 안전한 단백질을 보고 지금의 이거의 범위는 이걸로 이제 2차 가공 상품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걸로 만드는 패티, 이걸로 만드는 뭐 과자, 이걸로 만드는 떡, 쭉 만들어져가면서 이게 하나의 산업이 돼서 우리 먹거리 기반이 될 수 있게끔 해보자. 이걸 이제 사회적 경제가 그런 영역을 좀 만들어서 사회 자체를 좀 한번 좀 바꿔보자, 바꾸는 게 기여해보자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 출발했던 것도 사회적 기업이고 지금 협동조합이고 뭐 이런 겁니다. 시대에 안 맞는 일일 수도 있는데 누군가는 해야 되죠. 그런
그런 흐름으로 한번 좀 우리 사회를 안전망대를 만드는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거고 광주에 오면서는 사실은 이 얘기를 들어줄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아주 진지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이 영역을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러시아의 그 연해주 땅 있잖아요. 그 무상 임대를 몇 년 한 겁니까? 아니면 땅을 뭐 주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 넓이하고 그다음에 러시아 거기 그 땅을 어떤 식으로 임대를 하셨는가? 임대를 한 겁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지금은 직접 영농은 주로 이제 한국 해외 농업 기업들이 하고 우리는 일자리 때문에 하는 게 주로 가공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2006년부터 2013년까지 했었던 농장은 이제 한 500만 평쯤 되는 농장이었어요. 14년까지는. 근데 그거는 이제 예전에 한국의 고합이라고 하는 그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가 제일 처음 만든 농장이에요. 그 농장을 근데 IMF 때 이제 그 고합이 넘어가면서 못하게 되면서 그 고합에서 이걸 가능하면 고용인 정착하는데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가 인수를 해서 거기서 농업을 하기 시작했던 거고, 그 다음부터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500만 평의 그 농장을 인수하는데, 물론 그 이후로 들어간 돈이 많았지만 인수하는 비용이 500만 평 농장이 얼마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입니까? 2만 달러에 인수를 했어요. 2만 달러? 2,400만 원. 네. 근데 이제 하셨네. 그 지분에 이제 그게 유한회사처럼 돼 있기 때문에 51%를 인수하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한국의 우리은행으로부터 인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랬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헥타르당 이제 한다 그러면은 한 500달러에서 1000달러, 그러니까 3000평 구매한다 그러면 그 정도가 요즘에 시세인 것 같아요. 그래도 싼 편이네. 그럼 그걸 몇 년 동안 앞으로 재배할 수 있는가요? 그거는 그 소유권에 가까운 방식으로 하면 그거는 이제 등기가 가능한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뭐 50년 임대, 20년 임대 이런 식으로 임대하는 방식도 있고요. 이게 여기서 하시는 것은 현재 계속 재배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저희가 하는 거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거는 지금 한 60헥타르 정도의 기본 용량만 하고 나머지는 분업화한 거예요. 이제 해외 농업 기업들이 생기고 농사가 사실 돈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비하고 연료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다음에 이 곡식 창고 뭐 이런 건데 그래서 그거는 뭐 연해주에서 그걸 해야 된다 그러면 적어도 한 500억은 갖고 시작을 해야 약간 규모를 맞추는 농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역은 우리가 500만 평 갖고 한 5, 6년 해보다가 이거 NGO에서 담당할 거는 좀 너무 벅차다 이런 거였고 근데 마침 이제 해외 농업 한국의 기업들이 그걸 하니까 그거는 이제 응용을 하고 대신에 우리는 이제 그 고려인들의 일자리를 위한 가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협업 체계를 구축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전체가 이게 어떤 non-GMO 산업 가공기지로 발전시키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땅을 아예 사버린 거네요. 그렇죠. 조합에서. 영원히 할 수가 있네. 연해주 국가 평화 기금이라고 하는 단체에 있는 거죠. 고압에서 저기. 그러니까 우리 해외 농업 기업들이 한 거에 대한 전체 평수는 지금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게 한 5만 헥타르, 1억 5천 평이라고 보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한 1억 5천 평 정도는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영향권 안에 있는 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100만 톤 하려고 그러면 사실 한 50만 헥타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50만 헥타르를 하는 거는 연해주에서 넓히고 저기 아무르주도 가서 넓히고 근데 한 10년 동안 우리가 하면서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축적을 했어요. 이제 축적을 해서 국내 수요와 잘 연결만 되면 이 해외 농업들이 그걸 이제 확대 재생산하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닌 게 돼요. 초기에 15년의 과정. 우리 여기 조직을 하려고 해가지고 각 지역의 그
구육청이라든가 교육청이나 학교 급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이런 데로 전부 보급을 시켜야 돼요. 홍보대사가 다 돼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게 수요 창출인 거예요. 수요 창출. 그런 방법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쨌든 이거를 일단 대중화시키는 거를 생콩기름을 이걸 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쇼핑몰에 12,000원씩 올라가 있어요. 이게 이거를 420ml인데 요거 하려고 그러면 약품이 4kg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먹지 않는데. 그런데 이제 한 3kg 정도의 이런 콩단백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일단은 요거를 그래서 이거를 가격을 하니까 지금 현재 선에서 최저화시키고 그다음에 요거가 가격을 최저화시키려면 일정 물량에 대해서 이제 넘어와야 되잖아요. 물류비를 줄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가격이 요거를 300병 300병을 선 주문하면 그 일자리도 안정되고 한 컨테이너씩이 되고 하는 뭐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7,000원씩에 괜찮네요. 근데 그런 건 이제 한 달 전에 이제 생산비를 줘야 돼요. 그럼 그 생산비를 우리는 연해주로 가공장으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콩 수미하고 인건비가 바로 생산 들어가면 한 달 있다가 이게 배송이 되는 겁니다. 그런 방식을 하나를 하고 있고 하나는 급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지역사회의 인식을 넓히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식이 있고, 그거하고 비슷한 비율로 이 콩단백, 이 콩단백은 사실은 선생님 같으신 분이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이 몇 개 해보시면요, 의외로 이게 모든 조리 음식에 다 통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맛을 또 굉장히 잘 흡수해요. 무맛인 것 같은데 김치찌개에 넣으면 김치찌개 맛이 되고. 그렇죠. 달지 않으니까 찌개나 뭐 된장찌개도 된장 맛이 나고. 뭐 이거를 그 음식 잘하시는 분하고 해서 이렇게 갖고 레시피를 좀 만들어서 이 영상으로 해서 보급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바리의 꿈이나 뭐 이런 그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계속 우리 그 20, 30대 젊은 여자친구들이 자원봉사로 지금 마케팅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계속 레시피를 만들어서 이제 계속 올려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바리의 꿈을 치시면 거기 쫙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활용하시면서 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좋으면 요즘에 공유 부업 같은 거 많으니까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요리 대회도 한번 해보시고 요리 경연대회를 이렇게 만들고 레시피 개발도 하고 그럼 상도 주고. 그리고 대표님 제 생각으로 연해주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요? 이 농장이 연해주 구체적으로 하면 연해주가 엄청 넓은 고향마을 미하일로.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톡에서 가까운 지역이. 우정마을은 와보셨나요? 우스리스크는 와보셨죠? 네, 우스리스크 가봤어요. 우스리스크에서 20km 북쪽. 그건 우스리스크나 다름이 없네요. 우스리스크 뻔히 여기죠. 우스리스크의 바로 옆에. 거기에 미하일로프라카라고 하는데 이제 고려인 마을을 4개 만들던 우정마을이 있고 고향마을이 있고 크레모바가 있고 아시노프카가. 블라디보스톡에서 우스리스크 가려면 1시간 반인가? 1시간 그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때 한번 가봤어요, 저도. 안 막히면 뭐 그러면 1시간 한 15분, 20분 하면 길이 잘 나요. 근데 왜 이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제 생각으로는 우리 민주평화 시민연대와 동북아 평화연대 그 회원 중에서 여기 뭡니까 콩이 이제 자랄 때 봉사 활동도 할 겸해서 여름방학이나 이렇게 실제로 거기를 탐방을 하는 거예요. 아유, 좋죠. 탐방해 가지고 이런 실제로 딱 눈에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전부 홍보대사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걸 실제로 보면서 어쨌든 방문은 필요할 것 같아요. 방문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아마 저부터가 아마 홍보대사가 될 것 같거든요. 단장 만드세요. 그래서 저기 일정을 만들어 가지고요. 제가 막 자기 비용 한 50만 원이라도 다 돼 가지고 마치 강주에서 블라디보스톡 가는 게 비행기가 있거든요. 수시로 있어요. 하루에 한 번인가 있어요. 이제 코로나 끝나고. 네, 끝나고. 고대원의 아침 편지가 4번인가 왔는데 처음에는 고도원 씨하고 한 사람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듣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체의 집행부가 한 7, 8명이 왔습니다. 보고 가고, 그 다음에
그 고도원의 아침 편지의 회원들을 쫙 조직을 해서 60명이 와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가가지고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 고도원의 아침 편지 연애주 이렇게 치면 그때 2005년 6년 그때 썼던 방문기가 6회인가 7회인가 걸쳐서 나옵니다. 근데 그거 하면서부터 그때 마침 거기가 꽃피는 아침 마을이라고 하는 그 뭐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사실은 그 몰이 꽃피는 아침 마을이라고 하는 몰이 초기에 자리를 잡는데 1등 공신 그 사람들이 가서 해가지고 아직도 지금 몇 년 한 번도 뭐 모델을 바꾸거나 그런 게 없는데 청국장은 아직도 뭐 한 7, 8천만 원어치는 1년에 한 5천 명 정도가 계속 많이 아침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회원 활동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이런 것도 만약에 동북아를 지향하는 거다 이러면 이거를 단체에서 이걸 구매를 하면 가령 뭐 10,000원씩 받는 회원이라 그러면 이걸 3개월에 한 병 정도면은 개인이 하나 쓰거든요. 3개월에 하나 정도는 단체에 드리는 거죠. 여러 가지 아이디어 방법을 좀. 그래서 3만 원의 회비인데 10,000원은 이런 선물로 드리고, 근데 이거 자체가 우리 정부가 동포들에게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성과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어제 우리 행사에 광주시 교육감 되실 분들이 다 왔어요. 그랬어요. 이를테면은 그래서 이제 저희를 저 인맥이 뭐 웬만한 사람 다 우리 청순동 회장님도 뭐 단체장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근데 이거를 이제 활용해서 제가 봐서는 정말 이거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명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특히 이 학생들한테 보급시키는 게 급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급시키는 게 굉장히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 저기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학부모들이 굉장히 그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홍보를 하게 되면 학교에서 공급을 하고 홍보를 하게 되면 학부모한테도 함께 다 마치 내년에 교육감이 교체가 되거든요. 이게 기가 막힌 타임이에요, 현재. 타이밍.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를 일단 내년의 목표가 내년 내후년이 콩을 한 2만 톤을 지금 연해주에서 1차 가공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에 와서 2차 정제를 해서 급식으로 들어가요. 그게 강원도 교육청의 요청이에요. 완전 완성품이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도 사례가 딱 하나 생겨버렸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례가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1차 가공 공장은 연해주에 농장 옆에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각 도에서 쓸 수 있는 거는 2차 가공 공장은 각 도마다 만들잖아.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급식도 하고 뭐하고 해서 각 도에 압착 가공 산업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거는 들어오면 이건 응용의 범위가 무궁무진합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식물성 담배 산업을 만들어서 요즘에 그 급식계가 식물성 담배를 빨리 리스트업 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걸로 오뎅도 만들고 패스를 만들고 모트 만들고 뭐 이런 레시피 만들고 해서 그 지금 먹고 있는 동물성 단백질을 50%를 대체하는 걸 목표로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나를 세팅을 해서 연해주와 여기가 이제 같이 살아가는 이런 모델이 하나가 좀 만들어지면은 그나마 좀 여기가 세상이 암만 정신없이 간다 하더라도 이거는 어쨌든 사회적 경제나 뭐 이런 공익적 영역에서 이렇게 만들어 온 거니까 이건 좀 한번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가 봐서는 강주에서 1년에 한 번 정도요. 아까 말한 연해주 탐방단을 한 2박 3일이나 3박 4일 정도 이렇게 딱 예를 들어서 하루는 그 발해 성터 구경도 하고는 두 번째 날은 한 반나절 정도 하루 내내 일해버리면 또 사람들이 지쳐버리니까 한 2-3시간 정도 실제로 봉사활동 하는 거예요. 여기 밭에 가가지고 모자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봉사활동 하러 갔다가는 다 웃고 말아요.
한 100만 편만 돼도 끝이 안 보여가지고. 안 보여보니까. 풀낸다. 자기네들, 이거 한국에서 그런 생각하고 왔는데, 네. 야, 사진을 찍어야지. 거기 서봐, 이렇게 하더라고. 그건 끝나고요. 표시가 하나도 안 나겠는데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헬기 타고 가야 돼. 헬기 타고. 여기 농사는 손으로 하는 농사 개념은 아니니까. 네. 장비가 있어요, 장비. 장비값이, 여기는, 그래서 농장 하는 데는 사람 인력이 별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 그냥 장비. 근데 이제 농장 탐방을 해야 되는데. 기계화돼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텃밭을, 저희 엄마가 텃밭을 하시니까 저도 주말마다 가가지고는 탓밭을 했는데 어느 한 해 거기 그 밭에 전체를 콩을 심었어요. 콩을 심어가지고 그 한 600평 정도 되는데 거기다 콩을 다 심었는데 그것을 수확을 해서 다 말려가지고 일일이 다 털었어요. 콩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걸 다 털어서 이걸 어떻게 하지 해가지고 이제 메주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것을 이제 다 삶아가지고 콩을 삶아서 메주를 엄마랑 저랑 둘이 이제 메주를 만들어서 띄워가지고 된장을 만들었어요. 된장을 만들었는데 된장이 맛있게 국산 콩이잖아요. 된장이 굉장히 맛있게 돼서 된장이 양이 상당히 많으니까 이걸 또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팔았어요. 홍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맛있다고 다음 해에도 계속 주문을 하는데 만들어주라고? 네, 근데 그 이후로 질려서 콩을 못 심었어요. 네. 매년 우리가 주문을 받아서 그 고려인 작업장에서 가공장에서 그 메주를 들여옵니다. 나 메주 그렇게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주를 메주 청국장 한 컨테이너, 두 컨테이너를 갖고 들여오면 이제 주문 미리 받은 데 쭉쭉쭉 배송을 해서 그걸 가지고 굉장히 좋아요. 그걸 가장 이제 잘 활용한 사례가 성남시 이재명 성남시장에 있을 때 그 사회복지관들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관 전체의 장을 그 메주로 하고 그 한날 시청에 모여가지고 장당기기 행사를 합니다. 그런 복지관에 다 모여가지고 메주를 한 뭐 3톤, 4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씩. 근데 하여간 그런 행사 너무 좋아. 근데 일하시는 실무자들이 힘들죠. 내년에 우리 이지사님 대통령 되면 청와대부터 이거 공급해야 되겠네. 밥에다가 기름지게 밥이 그 밥솥 밑에 이렇게 한번 코팅을 이걸 해가지고요. 코팅이 되는 거예요? 네, 밥을 넣고 밥에다가 이걸 그냥 올리세요. 이걸 올려가지고 밥을 하면 콩밥이네. 밥도 정말 찰지고 맛있고 밥알 하나하나들이 다 살아있고 그리고 이게 예상외로 밥하고 이렇게 올려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단백질을 같이 구할 수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르신들 그러시는 분들 좋아하는 게 단백질 섭취도 겸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그런 것 같네요. 정말 좋은 정보인데요. 엄청난 정보.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콩기름이 노랗잖아요. 이런 콩기름 색깔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연해요. 하는 것은 색깔이 훨씬 진짜 색깔이 좋네요. 이게 원래 콩기름 색깔인 거예요. 근데 왜 하얗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핵산으로 그거를 분리수출하니까 그 핵산 내에 있는 그거를 다 걷어내야 되니까 보통 정제 과정을 7, 8번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색도 빼고 모든 영양소가 다 빠지고 그냥 뭐만 남냐면 진짜 지방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방만 남으면 그거 장점은 뭐냐면 지방만 남으면 발연점, 타는 점은 높아져요. 타는 점은 높아지면 이걸 갖고 그냥 고기를 그냥 생으로 튀겨도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요즘에 육식 문화가 된 거고. 근데 그 기름은 정말 좋은 거는 다 빠지고 남은 거는 남아있고 이런 기름이 되는 거고. 이 기름은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쓰라 그러냐면 보통 낮은 온도의 튀김, 식물성 튀김, 돈가스 정도 튀기는 건 괜찮아요. 근데 통으로 넣고 하는 거 하지 말아요. 왜냐면 여기는 한 번 정제를 해서 이렇게 나오면 모든 영양 성분이 그냥 콩의 영양 성분이 엑기스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기름을 먹는 게 아니라 전체 콩의 엑기스를 먹는 거기 때문에 뭐 당뇨,
뭐 혈압 이런 문제에 다 도움이 되는 그렇군요. 예, 그 약이죠. 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습관을 해보시면, 그리고 이거랑 같이 식사를 하면 이게 식이섬유가 높아서 정말 장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다이어트 식품이면서 단백질 공급원이면서 소화도 잘 되고. 네. 마무리 말씀 한번 해봐. 그럼 이제 식사로 하시겠네요. 네, 저도 지금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지금 여기를 지금 굉장히 갈등을 하면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가야지라는 생각에 제가 그냥 털고 일어나서, 그래서 조금 더 늦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는 게. 그랬는데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정보 잘 들었고 앞으로 정말 홍보대사가 저희 모두가 되어서 건강한 먹거리를 우리나라에 특히나 우리 차세대들에게 공급하는 그런 중요한 일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